안녕하세요. 저보다 한 살 연하인 남편과 결혼해서 길고도 짧은 2년 반이라는 결혼 생활을 마치고 다시 혼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올해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전에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이 먹고도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저희 회사에만 해도 저보다도 몇 살이나 많은데,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나이를 거꾸로 먹었나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두 살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연애하는 동안은 남편이 저보다 한 살 어리다는 걸 종종 까먹을 만큼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죠. 회사도 다르고 서로 일하는 분야도 다르지만 저보다도 한 살이 어린 나이에 저보다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해놓고도 회사에서 능력으로 인정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하는 거 보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고 오히려 보고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인데 정작 봐야 할 단점은 생각 안 하고 너무 좋은 점만 보고 결혼을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가족들한테만큼은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연애랑 결혼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쩌다 보니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덕분에 시부모님과는 이후 사촌으로 살게 되었지요. 그 결정을 내릴 때 당연히 이게 잘하는 짓인가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나마 같은 동은 아닌 게 천만다행이지 않냐는 남편의 위안은 솔직히 말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엎어지면 코다을거리인데 같은 동에 안 산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히려 그걸 위안이랍시고 하고 있는 남편이 더 어이가 없었죠. 그만큼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만큼은 유한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항상 저보고 참으라는 식이었습니다.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라며 그렇게 저보고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덕분에 2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자들한테 시달리며 사느라 살도 5kg나 빠졌어요. 그걸 두고 남편은 또 결혼하면 남들은 다 살찐다고 걱정하는데 저절로 몸매 관리도 되고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는 소리를 또 위안이랍시고 해주고 있는데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온다더니 결국 지 좋은 것만 찾아대다가 참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건네주게 되었네요. 아무튼 굳이 신혼집을 시댁과 같은 아파트로 구한 건 너 자신인데 누구 탓을 하고 있냐, 그건 전적으로 네 잘못이다 라고 하신다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결혼할 때 당시에는 시댁 근처로 집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어요. 아니,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있기는 했는데 다른 한 가지 선택지는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저한테 좋을 거 하나 없는 선택지였거든요. 시부모님이 지방에 있는 막내 동생분의 딸을 맡아서 돌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촌 신우고 시외삼촌이죠. 시자도 붙고 외자도 붙고 앞에 뭐가 많이 붙을수록 먼 친척이잖아요. 호칭만 들어도 먼 친척인데 심지어 저는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을 만큼 동네 슈퍼 사장님보다도 먼 존재였어요. 그 시외삼촌이라는 분이 동남아 쪽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거든요. 저한테는 남보다 다름없는 그 시외삼촌 때문에 저는 결혼 전부터 깊은 고민에 빠져야 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이야기가 나올 당시 사촌 신우는 갓 고등학생이 된 나이로 남편하고는 터울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시외삼촌이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사세가 조금 큰 편이라 벌이가 상당하시답니다. 젊은 나이에 임원을 달게 된 이유는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해외 파견직에 자원을 하면서였다 해요. 그 후로 실적도 좋고 그래서 이후로 회사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답니다. 임원이 된 지도 벌써 몇 년째래요. 아무튼 남편 외가 집안은 물론이고 친가까지 전부 통틀어서 사회적으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바로 그 시외 삼촌이라고 합니다. 외가 집에선 막내로 유일하게 대학물을 먹었고 그만큼 할머님 할아버님이 투자를 많이 하셨다네요. 그리고 그 벌이도 벌이지만 여지껏 집에서 받아온 게 있으니 회사에서 자리 잡고 난 이후로는 거의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로 살아오셨대요. 남편의 외할머님이 살아계실 때도 할머님 생활비를 혼자서 다 커버를 치셨다죠.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집안의 막내인 시외삼촌이었다 해요. 그리고 그만큼 집안에서 입김도 가장 셌다고 하고요. 아무튼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생활비가 시부모님한테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시부모님네가 집안 최고 어른이라서 그런 건 아니었고 이유는 단 하나, 사촌 신우를 맡아주기로 했기 때문이죠. 해외에 살고 있긴 하지만 주변 지역에 자식 교육을 시킬 만한 좋은 인프라가 없었다 보니 사촌 신우가 영어를 완벽하게 뗀 시점부터는 자식 교육은 한국에서,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나요. 그래서 사촌 신우가 10살이 되던 해부터 사촌 신우를 혼자 저희 시부모님 곁으로 보냈던 거예요. 원래 시외숙모님이 같이 한국에 오실 계획이었는데 그 삼촌이라는 분이 여자 문제도 있고 그랬어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사촌 신우만 덩그러니 보내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도 뭐 대단히 나아진 건 없지만 그때 당시는 시부모님 형편이 더더욱 안 좋았던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님한테 보내지고 있던 그 생활비를 시부모님이 받기로 하고 사촌 신우를 대학 갈 때까지 맡아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시외 삼촌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두 분이 일해서 버는 돈은 저축하고 그런 식으로 노후 자금을 모아놓을 계획이었다네요. 처음 사촌 신우가 시댁에 들어와 살기 시작할 때는 남편도 한참 대학생이던 시절이었다 해요. 군대 막 다녀와서 다시 복학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쯤 남편이 비는 시간을 활용해 사촌 신우를 많이 돌봐주고 그랬었답니다. 남편이 미대를 졸업했고 지금도 전공을 살려서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한참 대학 다닐 때니 연습한다, 졸업작품 미리미리 준비한다 하면서 집에서 그림을 자주 그렸나 본데 그래서 그랬나 사촌 신우가 남편의 영향을 조금 받게 되었던가 봐요. 어느 날 시외 삼촌이 남편한테 사촌 신우가 요즘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대는데 미대생인 너가 보기엔 우리 딸 실력이 어떻냐고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남편은 그냥 예의상 소질도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대답 한번 잘못했다가 덕분에 남편까지 사촌 신우를 돌봐주는데 싸잡혀 들어가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어차피 남편도 한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 딸을 1대1로 과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고 해요. 암만 큰 돈을 주고 과외 선생님을 사촌 신우한테 붙여준다고 해도 가족인 남편만큼 더 챙겨주고 신경 써주겠나 싶었던 겁니다. 이미 한 집에 살고 있었고 사촌 신우가 그림에 흥미를 가졌을 때부터 남편이 그림을 봐주고 그랬으니 사촌 신우한테는 이미 남편이 봐주는 게 익숙하기도 했을 테고요. 남편한테 거절할 방법은 없었죠. 괜히 시외 삼촌 심기 거스르는 말을 했다가 당장 부모님한테 오는 생활비가 끊길 수도 있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여지껏 남편은 회사 일하면서 사촌 신우도 돌봐주고 과외도 해주는 식으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로 저희가 결혼하게 된다면 사촌 신우한테는 당연히 새로운 과외 선생님을 구해줄 거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시외 삼촌이 여태 남편한테 배웠는데 갑자기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선생이 바뀌면 쓰겠냐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르치는 방식도 다를 테고 애도 선생님이 바뀌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결혼을 하더라도 사촌 신우를 계속 봐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한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리던가 아니면 사촌 신우가 대학에 갈 때까지 신혼집에 방 한 칸 내주고 데리고 살던가 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였죠. 둘 다 안 된다고 거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외 삼촌이 시부모님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아예 끊어버리겠다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시부모님도 처음엔 시외 삼촌한테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돈 주는 사람이 싫다 하는데 시부모님 발언이 무슨 힘이 있었겠나요? 시부모님 딴에는 그거라도 받아야 노후에 자식 손 안 벌리고 살 방법이 마련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저희가 시부모님 노후를 책임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오히려 시부모님이 자식 손 벌릴 생각 없이 두 분 스스로 노후 대책을 세우고 계셨던 게 감사할 지경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가 결혼할 때쯤이면
사촌 신우 입시까지도 2년이면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보니 그 정도 기간은 어떻게든 버티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이제 사촌 신우한테 방 한 칸 내주고 한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사느냐, 아니면 시댁 근처에 임시로 신혼집을 마련해서 지내느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사촌 신우 과외를 해주는 건 달라지는 것이 없는 상황에 애 뒷바라지까지 해주기보다는 차라리 시댁 근처에 전세로 신혼집을 구해 살다가 대입이 끝나는 즉시 전세금 빼고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새 집을 구하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이때까지 그때의 선택지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한테는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었네요. 그냥 결혼부터 안 해버렸으면 되는 거였는데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2년이면 뭐 못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때는 저도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혹시나 찾아올 수 있을 안 좋은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주 3회 봐주던 과외는 무조건 세상이 두 쪽 나도 남편이 시댁으로 직접 가서 봐주는 걸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부분은 남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지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비슷한 가격대에 조금 더 큰 평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제일 작은 평수의 방도 2개밖에 없는 집으로 구했어요. 어차피 전세고 딱 2년 정도만 살고 사촌 신우 대학 가는 즉시 방 빼고 이사를 나갈 생각이었으니 집이 좁은 것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일부러 방도 남는 방 하나는 아예 누가 자고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옷방으로 꾸며놨어요. 2년만 살다 이사 나갈 거 아니냐고 일부러 커다란 짐도 몇 개 들여놓아서 창고처럼 만들어버렸죠. 이 정도면 적어도 시부모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사촌 신우를 저희 집에 보내지는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오만방자한 생각이었지요. 약속이야 안 지키면 그만인 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이 세상에 그런 잔머리가 통할 리가 없었다는 걸 왜 그때는 생각 못했던 걸까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사촌 신우도 너무 어리게 생각했고, 늙어서 자식 손 벌리기 싫다고 조카까지 떠맡아 키우며 노후 자금 마련하시던 시부모님을 너무 좋게 생각했던 겁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그렇게 신혼살림 차린 직후에는 별다른 문제랄 게 없었어요. 처음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과외하는 날이 되면 남편이 아예 시댁으로 퇴근해서 사촌 신우를 두어 시간 봐주고 집에 돌아오고 무난한 일상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폭풍이 오기 전이 제일 조용한 줄도 모르고 이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괜한 노파심에 쓸데없이 대비만 하고 있었구나, 밥솥도 괜히 1인용 밥솥을 샀구나, 그런 사소한 후회도 하고 그랬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그래서 모처럼 남편하고 둘이 멀리까지 놀러 나갔다 온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래저래 바쁘기도 했고 경황도 없어서 항상 데이트는 집 근처에서 짧게 하고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코에 바람도 넣고 그러니까 참 좋았죠. 그렇게 데이트 잘 마치고 집에 왔더니 사촌 신우가 저희를 반겨주더군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집에 있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사촌 신우가 하는 말이 시부모님 때문에 집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집중도 안 되고 여차저차해서 여기로 피신을 왔다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반응을 보이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촌 신우가 와 있는 것보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저랑 밖에 나와 있는 내내 핸드폰을 단 한 번도 안 봤다는 사실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정황만 두고 본다면 사촌 신우가 이미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곧바로 남편을 따라가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 물었죠.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사촌 신우한테 알려준 적은 없고 시부모님한테는 말했었다 그렇게 대답하대요. 가족인데 뭐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며. 집을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억울하면 저도 친정 부모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라고 한마디 대답하고는 마는 거예요. 그래도 사촌 신우는 저희가 도착한 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집에 돌아가기는 했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하기는 했지만 저와 남편이 방에서 투닥거리던 걸 들어서 미안해서 집에 갔나 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뭘 애한테 눈치를 줬냐며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빈 집에 와 있던 건데 문제될 게 뭐가 있냐면서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건가 싶기도 했었는데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사촌 신우가 조용해서 집중이 훨씬 잘 된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와 있기 시작했거든요. 과외하는 날에는 과외한답시고 밤 10시까지 뻐기다 가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는 그냥 과외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저녁 내내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기 시작했어요. 소음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서 우리 집에 오는 거라길래 그때부터는 유치하지만 제가 일부러 보지도 않는 TV도 틀어놓고 하면서 소음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보는 방송보다야 그나마 제가 보는 프로가 더 들어줄만 하다며 그 정도 소음은 거슬리지도 않으니 걱정 말라고 자기는 참을 수 있다고 오히려 사촌 신우가 저를 배려해주는 척을 하더라니까요. 남편은 애 집중 안 되게 뭐하는 심술이냐며 오히려 저보고 심보가 고약하다고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녁까지 있는 만큼 밥도 먹여서 집에 보내야 했었다 보니 밥솥이 작은 걸 핑계대서 저녁 때 되면 그냥 시부모님한테 가 있으라고 회유도 해봤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그게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하고 며칠 안 지나서는 시부모님까지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거든요. 밥솥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그랬냐며 당신들 집에서 쓰고 있던 밥솥을 저희 집에다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설상가상이라고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었죠. 밥솥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이젠 시부모님이 아예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보고 아침에 출근할 때 밥만 해놓으라고 그러면 당신이 집에서 저희 먹을 음식까지 같이 해다가 가져다 주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녁 준비 번거로운 거 대신 해주는 사람이 생겼으니 그렇게 나쁠 것도 없지 않느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가 그 음식 준비를 저희 집에 와서 하는 게 문제였어요. 온 가족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하러 무겁고 번거롭게 음식을 날라대느냐 하는 게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있는 주방 집기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으로 옮겨오기 시작했어요. 거기까지도 문제될 게 없다면 충분히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식사 마치고 나면 사촌 신우한테 방해가 되지 않겠냐고 음식 준비한다고 난장판을 쳐놓은 주방 뒷정리를 저한테 떠넘기고 도망가는 시기였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집에 기름때가 낀다고 그 좋아하는 삼겹살도 자주 못 먹고 그랬는데 아주 잘 됐다며 고기도 엄청나게 구워 드셨어요. 말인즉슨 저희 집은 전세고 2년 뒤에 뺄 집이니까 좀 더러워져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며 집을 엉망으로 쓰시고 돌아가고 그러셨습니다. 사촌 신우한테 방 한 칸 내주는 것보다야 시댁 근처에 사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사촌 신우는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저희 집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들락거리게 돼버린 겁니다. 남편은 늘 저보고 이해해달라는 식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예상 밖이지만 달리 무슨 수가 있겠냐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애초에 사촌 신우가 저희 집을 오기 시작한 이유가 시부모님 없는 곳에서 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 오기 시작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따라와서는 저러고 계시니 사촌 신우 입장에선 저희 집에 와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주객이 전도돼서 사촌 신우는 혼자서 시댁에 남아있게 되었고 오히려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시부모님 또한 사촌 신우한테 방해되고 싶지 않다며 저희 집에서 밤늦게까지 뻐기다가 잘 때 되면 그제서야 집에 돌아가는 시기였죠. 그 상황 자체만 봐도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시어머니의 집안일 떠넘기는 게 날이 갈수록 도를 지나치기 시작한 겁니다. 사촌 신우가 혼자 시댁에 남아있으니 저녁밥을 챙겨줘야 하잖아요. 그걸 또 저한테 떠넘긴 거예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를 사촌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면 될 것을. 굳이 애가 모처럼 집중해 있을 수도 있는데 흐름 끊기게 하지 말고 저보고 먹을 걸 가져다 주라고 아예 밥 배달까지 저한테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애한테 밥만 주고 오면 어린애를 외롭게 혼자 밥 먹게 둔 거냐며 한마디 들어야 했고 그렇게 밥 먹는 거 지켜봐주고 집에 돌아오면 뒷정리는 왜 안 하고 왔냐고 다음날 회사 나가서 전화로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런 날이면 시어머니가 주방을 평소보다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집에 돌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었죠. 그 와중에 남편은 이제 1년 조금 남지 않았냐고
조금만 견디면 끝이라고 저보고 참아달라는 이야기만 할 뿐, 달리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그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차라리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사는 것보다 신우를 데리고 사는 게 낫겠다고 당장 방 빼서 나가자고도 했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집주인분이 저희 나가면 이 집에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 그건 곤란하겠다고 거절을 해오는 바람에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1년만 살아줄 세입자를 구하면 생각해보겠다고 나오는데 어디서 그런 사람을 구하겠어요. 결국 저도 악으로 깡으로 어떻게든 버텨봐야겠다. 1년을 했는데 1년을 더 못할까 그 생각으로 견뎌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버티고 버텨 드디어 사촌 신우가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이구나 싶었고 2년이나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 남편과 관계도 회복하고 남들 살듯이 잘 사는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새로 살 집은 어디쯤에 구하는 게 좋겠냐, 그래도 돈도 조금 모였는데 대출도 알아보고 해서 욕심 좀 내보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꺼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부침개 뒤집듯 너무 쉽게 그냥 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방 빼고 우리는 이대로 시댁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시외 삼촌이 사촌 신우를 여전히 시부모님 집에 맡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대학 갔다고 애를 혼자 살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학교도 마침 시댁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었겠다, 보내던 생활비는 계속 줄 테니 딸을 좀 더 부탁한다고 했다 하더래요. 뭐 시외 삼촌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물었죠. 결혼할 때야 당신이 사촌 신우 그림도 봐줘야 하고 공부도 도와줘야 했던 거니 어쩔 수 없었던 거지만 이제 대학도 합격했고 더 뭐 가르쳐줄 것도 없는데 우리 이사 나가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상관이 없긴 왜 없냐면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같이 지내니까 참 좋았다고, 원래 가족이 다 같이 살맛대고 북적북적 살아야지 진짜 가족 아니겠냐며 저희랑 같이 살기를 원하셨다 해요. 말인즉슨 그동안 사촌 신우 배려해준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와서 지내면서 귀찮은 거 며느리 부려먹고 그랬던 걸 포기하기가 싫었던 거죠. 내가 미쳤냐고, 지난 2년을 어떻게 참아왔는데 또 그렇게 살 생각은 없다고 대번에 거절을 했더니 남편이 네가 뭐 고생을 해도 얼마나 했다고 유세를 부리냐며 짜증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예 결혼하자마자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오히려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편하게 지냈다면서 말이에요. 어디 뭘 보고 저딴 소리를 하나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간 저녁 식사 준비해줬던 걸 가지고 저러는 거였어요. 제가 거의 1년 반이 넘는 세월 동안 시모가 개판을 쳐놓은 집을 정리를 해야 했던 건 남편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었나 봐요. 심지어 저녁 때 되면 사촌 신우한테 밥 배달까지 해주고 왔어야 했는데 그 와중에 몇 번은 그 사이를 못 참고 셋이서 저 빼고 밥 처먹고 저한테 남은 걸 저녁이라고 먹으라고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단 한 번을 나 대신 고생 한 번 했던 적 없는 인간이 고생을 했네 안 했네 따지고 있으니 어이가 없대요. 나는 그렇겐 죽어도 못하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 이번엔 남편이 작전을 바꿔서 감정에 호소를 하더라고요. 네가 고생했던 거 왜 모르겠냐. 그런데 우리 엄마도 그만큼 고생을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카 비위장 맞춰줘가면서 지내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스러우셨겠냐.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생겨서 모처럼 1년 반 편하게 지내신 건데 그동안 고생하신 게 있으니 이 정도 호사는 누려도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말입니다. 지 딴에는 어떻게 시어머니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야기하면서 제 동정심이라도 끌어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뭐 나 때문에 나 좋으라고 고생한 거냐고요. 시외 삼촌한테 돈 얼마 받겠다고 자처해서 사촌 신우를 맡아준 거지 그 고생을 나 때문에 한 거 아니지 않냐고요. 남편은 따지고 보면 그게 저 때문에 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바로 대답을 하대요. 말인즉슨 노후 자금을 우리한테 손 벌리기 싫으니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널 위해서 그 고생을 하신 거지 왜 자꾸 나를 싸잡아서 같이 계산을 하냐고 했죠. 막말로 자식 위해서 정말 그런 힘든 고생길을 선택하신 거면 나한테도 잘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 고생한 걸 나한테서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고. 진짜 자식을 위하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여태 나한테 그렇게 갑질을 해서도 안 됐고, 했다고 한들 이제 와서 말 바꾸고 같이 살자는 말도 꺼내면 안 됐다고 정확하게 남편을 이해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한마디 하대요. 여태까지 잘해놓고 왜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냐고요. 내가 몇 번이고 못해먹겠다고 한 거 기억 안 나냐고. 그 와중에도 꾹꾹 참고 오늘까지 기다렸던 건 이것만 지나가면 앞으로 우리가 남들처럼 잘 지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으니까 한 건데, 당신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당신한테는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둘이 잘 지낼 수 있겠다는 확신도 없다고. 내가 미쳤다고 그 고생을 또 하고 살겠냐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죠. 시어머니 고생한 거 갚고 싶으면 그거 당신이 직접 갚으라고. 나는 더는 할 생각 없다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어요. 남편을 시댁으로 쫓아내버리고 저 혼자 지내는 방법도 있었지만 시댁이 코앞인데 저한테 좋을 거 하나 없었고 단 하루라도 그 근처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안간힘이었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었죠. 나중에 가선 시어머니한테서까지 전화가 오대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저한테 조건이랍시고 내거는 게 어이가 다 없었습니다. 시외 삼촌이 평생 거기서 살 것도 아니고 몇 년만 더 있으면 시외 숙모랑 같이 한국에 돌아오기로 했다고. 그러니 그때까지만이라도 한 집에 같이 살면 어떻겠냐는 조건이었어요. 엄청 선심 쓰고 양보해주는 척 말 꺼내는 게 어이가 없어서 그걸 말이라고 하는 소리시냐 한마디 했죠. 시어머니가 저한테 네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주절주절 같이 살면 좋은 점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돈 이야기였죠. 그동안 네가 개고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가 니들 먹을 밥까지 챙겨주고 그런 거 모르냐. 그게 돈이 얼마인 줄은 아느냐면서 그 덕에 니들이 지금 이사 나간다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나올 만큼 돈으로 모을 수 있었던 거 모르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 2년치 식비 좀 아꼈다고 그게 얼마나 되겠나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게 참으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식비뿐이겠냐고. 같이 살면 당신들이 당신 돈으로 관리비도 내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그냥 들어와서 월급 받으면 받는 대로 모으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선을 긋지 않으면 똑같은 소리만 계속 해댈 것 같아서 밥 이야기부터 해보자고 한마디 했어요. 누가 밥 같은 거 해달라고나 했냐고요. 애초에 가까이 살 뿐이지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살기로 했던 건데 마음대로 먼저 찾아온 게 어머님 아니셨냐고요. 그리고 그 밥 해줄 때 저 먹으라고 해줬던 거 하나 없지 않냐고. 다 사촌 신우가 먹고 싶다고 했던 거, 남편이 평소에 좋아하는 거 아니면 두 분 좋아하는 삼겹살, 집에 기름때가 낄 때까지 먹은 기억밖에 없다고. 저를 위해서 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붙여준 적 있으셨냐 따졌습니다. 말하는 거 듣자 하니 어머님 덕에 밥값 굳었으니 내가 그 시집살이를 견디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나 본데 어림도 없다고 그냥 아들 반품 받고 아들 돈이나 아껴주시라 했죠. 그리고 그렇게 밥값 아껴줘서 모은 돈으로 식모살이 마다않는 새며느리 구애 합가해서 같이 살든 말든 알아서 호강하라고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남편과는 끝내게 되었네요. 막상 이혼수속을 밟기 시작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같이 안 산다고 그랬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말을 안 해줘도 알 것 같았어요. 몇 년만 지나면 시외 삼촌네가 한국 돌아와서 사촌 신우 데려가고 생활비 주는 것도 끝나지 않겠나요? 그럼 이제 그간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즐겨야 할 텐데 장가 보내서 손을 떠난 아들을 다시 품에 끼고 살자니. 며느리가 번거로운 집안일들 알아서 다 해줄 때야 상관없었겠지만 혼자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아들 밥까지 챙겨주고 그러려니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게다가 생활비까지 한 푼도 안 내도 되게 해준다고 했는데 조카 돌봐주면서 힘들게 모은 노후 자금을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축내는 아들한테 쓰다니 그건 싫었던 거겠죠. 그런데 남편은 이제 와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어머니가 같이 안 산다고 했다고, 이제 와서 저한테 이혼하기로 한 거 모르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행복하게 잘 살자고 그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혼자 무슨 상상을 하고 온 건지 희망에 가득 차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 남편 면전에다 대고 됐다 그랬어요. 뒤늦게 생긴 효심 변치 말고 시어머니가 같이 살기 싫다고 해도 두 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구석에서 부모님 곁을 지키라고 한마디 해주고 나왔네요.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개고생했던 거만 하겠냐마는 그래도 할 말은 다 쏟아내니 속은 후련해졌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 꼴을 당하고도 1년만 더 참으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꾸역꾸역 참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시외삼촌이란 인간이 신우를 데리고 살던가 시댁 가까이에 집을 구하라는 소리를 했을 때 그때 진작에 파혼을 했어야 했는데 아니 결국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반년 만에 말이 바뀌고 시짜짓을 당연한 듯 하는 시어머니 보고 그때 확실하게 정했어야 했는데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 긴 시간을 인내하고 견뎠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까지는 그저 제 선택에 후회만 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돌릴 방법은 없나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만 하고 지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행히 다 이겨냈어요. 지난 일을 후회해서 바뀌는 것도 없잖아요. 후회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는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위해 보란듯이 잘 살아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